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김기동이고요. 간단히 제 소개, 그 다음에 제 연락처 말씀드린 다음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차반 강의고요. 2차 연습서 강의입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할게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고요. 이름은 김기동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 연락처 좀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제 모바일 폰 번호가 010-9143-1003이거든요. 연락처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카페를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카페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다양한 질문들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온 정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인데 아이 낳고 나가지고 좀 우울해서 회계성보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살아온 스토리를 쭉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질문하실 때 카페에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 전화해가지고 직접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들,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개인정보 질문들은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핸드폰이 여러 개가 있지 않거든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전화를 받냐면 새벽 한 12시 경우에 전화 막 울려가지고 뭐 급한 전화인가 싶어가 전화를 받으면 받네요 하고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내기하는 거지. 야, 지금 김규나 전화할 건데 전화 받으면 네가 줄래. 술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기하나 봐. 그래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번호 가르쳐드리면 거의 그런 장난 전화 말고는 전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개인정보가 들어간 질문들은 여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실강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이랄지 이럴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다음 카페, 카페 주소가요. 카페.다음.net이고요. 다음.net KD가 대문자고요. IANS네. 그래서 KDNS라고 해서 제 개인 카페 주소인데 뭐 요즘 주소치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냥 다음에서 김기동 회계사를 검색하시면 바로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관련 질문들을 해주시면 돼요. 수업 관련 질문이랄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수업 관련 질문들은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카페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제 개인 카페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 카페거든요. 요거 로고 있죠? 로고를 김정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로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근 선생님이 야, 넌 카페에 무슨 로고가 없냐? 내 카페, 김정근 선생님 카페 재무관리의 길이라고 아세요? 모르시구나. 네이버 카페 김정근 선생님 카페가 있거든요. 재무관리의 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로고 만드시면서 제 거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기 건 되게 이쁜데 내 거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카페 대문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탭에 학습 질문이 있죠. 회계 원리 학습 질문도 있고 중급 회계 학습 질문도 있고 고급 회계 학습 질문도 있고요. 객관식 학습 질문, 재무회계 학습 질문.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궁금하신 점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수업 관련 내용은 여기 재무회계 학습 질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1차 시험 합격 점수 이상 좀 적절한 점수가 충분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바로 2차 동차 공부하는 분도 있겠지만 초시 공부하다가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재시 준비하면서 이 동차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요즘 수험 상담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뭐예요? 다 여기 재시생 수업 질문 수험 상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시생 수업은 계획해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최근 바로 우리 지난주죠. 일요일 날 회계사 1차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되고 검색하신 다음에 적절한 수험 상담 관련 질문 내지는 적절한 학습 질문 같은 것들이 없으시면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나 뭐 수험 상담 질문들이야 사람들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기 재무회계 연습 학습 질문이라고 해서 학습 질문들이 있죠.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 그런데 검색을 해봤더니 나랑 똑같은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카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내 정보를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 내 활동 알림. 여기 보시면 제 카페 회원수가 51,778명이고요. 제가 이 카페 개설하고 나서 총 몇 번 방문을 했고요. 4,845번을 방문했고요. 내가 쓴 댓글이 몇 개야? 댓글 쓰다 죽을 것 같아요. 86,159개의 제가 댓글을 썼거든요. 한 번 제가 카페 들어갈 때마다 몇 개씩 쓰고 나오는 거예요? 한 20개씩 쓰고 나오거든요.
요즘 질문 진짜 많이 올라와요. 예전에는 질문글 하루에 많이 올라와봤자 20개밖에 안 올라왔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회계원리 질문, 중급 회계 질문, 혹은 재무회계 질문 해가지고 하루에 질문을 한 60개씩 올라와요. 그럼 60개를 제가 다 읽고 댓글 쓰다 보면 벌써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 쓰다가 제 일을 못 하거든요. 책을 쓰고 강의 준비한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질문들 올려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86,150개의 댓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 댓글 중에 한 개 안 걸릴까요? 만약에 안 걸렸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든가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 걸 혼자 궁금해하든가 혹은 검색을 못하는 거, 제대로 된 검색을 못하는 거. 대부분의 글들 같은 경우 핵심 단어 혹은 또 특이한 숫자, 그걸 검색하시면 돼요. 책의 교재 페이지는 매년 교재의 페이지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안에 있는 뭐 특이한 숫자랄지 혹은 핵심 단어가 검색하시면 대부분의 글들이 검색해서 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 수업을 한참 듣고 나가지고 예전에 듣고 나가지고 이제 혼자 복습하시다가 강의 시간은 분명히 수업 내용 들은 것 같은데 혼자 복습하다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책만 가지고 복습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한번 질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아,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구나라는 확인을 통해서 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건 아니구나, 다 같이 모르는 거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검색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댓글 쓰고서 지금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 글 올라온 사람, 기동과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잔액적금법 시 계산 시 이익이용 금액이다라고 적어놨는데 궁금한 뭐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검색하시든지 혹은 또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랑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실강 수업을 들으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은 실강에서 제가 질문은요,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받으면 조금 번거롭거든요. 저도 이제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강 수업 들으신 분들은 수업 관련 질문이 있으면 그냥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면 3교시 끝나는 시점에 제가 바로 내려가자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지금 동차반 수업이죠. 동차반 수업이에요. 강의 교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여러분들이 2개의 교재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재무회계 연습이다라고 해서 연습서 교재가 있죠. 연습서 같은 경우는 매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 교재를 가지고는 수업 듣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수업 들으실 분들은 올해 교재를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회계사 2차 시험이 작년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진짜 어려웠죠. 그래서 1차 시험도 어려울 줄 알았죠. 네, 진짜 화가 나가지고 2차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1차 시험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1차 시험이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1차 시험 쉽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2차 시험도 쉽게 나오진 않죠. 잠깐 그 얘기 드릴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 유튜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카페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여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랑 해설 강의 가지고 제가 업로드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매년 1차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보통 그 다음날 가다만 나오잖아요. 그 가다만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남우경 아카데미 홈페이지에도 공개 특강을 올렸거든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 시험 보는 그 파일 있죠? 그 파일에다가 제가 직접 풀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문제를 푼다면 난 이렇게 푼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에다 바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 푼 거거든요. 요걸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올렸었고요. 올해도 문제를 올렸는데 작년에 회계사 1차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작년에는 1차도 어려웠고 2차도 어려웠고 올해는 1차가 좀 특이하게 좀 쉽게 나왔는데 근데 작년에 1차 시험 보고 나가지고 제가 객관식 문제 푸는 팁을 유튜브에 막 올렸거든요. 이거 다 푸는 거 아니다. 눈치를 딱 채가지고 요 금액으로 그렇게 문제 풀면 된다. 안 보신 분들은 작년 유튜브 강의 보시면 돼. 그걸 교수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그렇게 안 풀리게 문제를 냈어. 그렇게 안 풀리게 내가 문제를 막 풀어보면서 이 양반 내 유튜브 봤구만 라고 해가지고 요령으로 안 풀리게끔. 객관식은 이 선지들이 나오잖아. 이 선지들이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오답을 이용해서 눈치로 정답을 풀 수 있거든. 올해 시험 문제는 그게 다 안 풀리게끔 문제를 좀 냈어요. 그것도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요거 가볍게 이동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1차 시험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바로 유튜브 강의를 올리고요. 그리고 10몇 년 전부터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2차 시험도 제가 기출 문제 풀어가지고 올리죠.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 제가 한 15, 16년 전부터 2차 시험은 이틀간에 걸쳐 보잖아요.
이틀간에 걸쳐 보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모의계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시험지가 바로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가 저한테 카톡으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받자마자 제가 그날 밤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답을 딱 가답안으로 올리거든요. 이걸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해왔어요. 저의 법적 의무예요, 의제 의무예요? 강사가 이렇게 프리 과정 해가지고 글 올리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해가지고 가답안 올리고, 특히나 1차 시험은 바로 답안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은 답안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거든요. 그걸 제가 풀어가지고 새벽까지 고급회계 다 풀어가지고 올려주는 건 전 강사의 의제의무라서, 물론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하지 않지만 저는 그게 제 의제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내가 카페 글 올려가지고 이게 카페 글 올려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저의 법적 의무는 아니고 의제 의무죠. 의제 의무를 이행해가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답안 작성해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만약 2차 시험 보신다라면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술 진탕 먹고요. 새벽쯤에 일어나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답안 작성했는지 한번 볼까라고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교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정되는 이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교재를 매년 개정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기출문제라는 게 그 다음 연도 혹은 또 그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건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작년 회계사 2차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요 책에 작년 책과 다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좀 추가시켰거든요.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럼 좀 많이 추가시켜서 문제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 교재는 수업 듣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연습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랑 해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서 강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쭉 문제만 풀 수는 없거든요.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워크북 가지고 내용 설명 충분히 드리고 관련된 문제를, 연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러갑니다. 그래서 강의는 워크북과 그다음에 연습서를 이용할 거고요. 워크북은 제가 매년 개정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작년이구나. 재작년이구나. 2년 전에 출간을 해가지고 작년과 올해 한 6월 달까지만 제가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또 개정된 책이 나오게 될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검은색 교재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워크북과 연습서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패드 가지고 강의를 해요. 아이패드 가지고 쭉 줄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건지를 아이패드로 형광펜 줄치면서 강의를 하고, 또 칠판에 또 필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책에 적혀진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잖아. 내 책에 적혀진 내용만이 아니라 또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칠판에 판사하면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칠판에 판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세요. 못 따라와가지고 오늘 아마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받으셨죠? 요거 받으셨을 거야. 필기노트. 필기노트 받았을 거예요. 중급회계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부분은 중급회계 1권 쪽 필기노트 받았을 거예요. 필기노트는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막 판사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판사 따라서 판사하실 필요 없고요. 이 판서 따라 적다가 수업 내용 못 따라오거든요. 요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 미리 제가 한 땀 한 땀, 이거 진짜 제가 다 제 자필이거든요. 제가 혼자 다 쓴 글이고요. 예전에는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맡긴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맡기니까 내가 강의할 때 의도한 필기와 지가 아니라 자기가 필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랑 약간 좀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한 강의를 일일이 다 보고, 유해 강의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보면서 내가 강의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땀 한 땀 제가 필기 다 쓴 겁니다. 물론 제가 필기를 쓰니까 강의 편하게 하려면 대학교 교수님처럼 그냥 이거 가지고 강의하면 되거든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거 있다. 이러면 대학교 강의죠. 학원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필기는 다 해놨고요. 요거를 그냥 요것만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제가 칠판에 쓰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즘에는 패드 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패드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되잖아요. 온라인 업로드 되는 강의 쪽에 이게 첨부 노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패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드보다는 난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필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학원에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필기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용할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이, 이게 지금 동차 강의잖아요. 동차 강의다 보니까 이 필수 문제 리스트, 요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연습서 강의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하는 연습서 강의는 총 3개가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회계원리 강의가 있고요.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회계 기본 강의가 있고요.
회계 원리 강의 진행하고 중급 회계 기본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하죠? 고급 회계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요 두 가지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이용해서 무슨 강의가 있고요? 객관식 연습 문제 풀이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용으로 이제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주관식 연습 문제 풀이 강의가 있죠. 객관식 강의야 1차용 강의다 보니까 객관식 강의는 몇 개예요? 요건 한 개거든요. 한 개인데 주관식 강의 제가 연습서 가지고 하는 강의는 강의가 3개예요. 2차 연습서를 이용한 강의 뭐 무슨 강의가 있죠? 요거 보통 몇 월 달에 하는 게 있냐면 7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 수강자만을 위한 객관식 넘어가기 전에 주관식 요 정도는 한번 풀어보고 객관식 넘어가기 좀 쉽다라고 해서 하는 7월 달에는 무슨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몇 차 강의라고 해요? 1.5차 강의다 라고 얘기하는 심화 강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책을 요 강의를 위해 가지고 맨 처음 출간해서 요 강의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6월 말에 회계사 2차 시험이 있죠? 그럼 2차 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저는 연습서를 바로 7월 달에 출간을 해요. 처음 심화 강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 한 9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에 하는 연습서 강의 그게 이제 보통 회계사 2차 유예생들을 위한 유예 강의가 있거든요. 유예 강의. 제 책 보시면 여기 제가 뭐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동차생이 풀어야 될 이유 문제라고 적어드린 게 있는데 이거 카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유가 나는 의도가 2차 유예생이거든요. 그런데 2과목 유예생이 푸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2과목 유예생이 아니라 2차 유예생에 봐야 될 문제들 그거 2차 유예생들을 위한 유예 강의를 2차 전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요 강의가 총 강의 회차가 한 53회차 정도가 되거든요. 53회차.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거 중에 가장 많이 강의하는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수업 듣다가 혹은 수업하다가 죽어보자 라고 해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12월 달 초까지 진행이 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회계 지식을 0부터 끝까지 혹은 끝과 더 초과해가지고 모은하는 강의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회계 지식이 다 녹아들어가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매년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개강하는 동차 강의가 있어요. 동차 강의. 물론 이것도 2차용 강의고요. 요거는 여러분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42회차로 돼 있을 거예요. 42회차. 그럼 한 몇 회차가 비죠? 한 10회차 정도가 비게 되거든요. 10회차 정도가 비게 되는 건데 동차 강의는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너무 깊은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너무 지엽적인 주제는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냥 아주 지엽적인 주제를 빼버리고 필수적인 유해생 전용 문제 같은 것들 풀면서 진행하자라고 해서 회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연습서 가져가는 강의가 7월, 9월, 3월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이렇게 3월 달, 4월 달 아마 5월 초까지 이 동차 강의 진행하고 나면 저 책 제가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새로운 책 가지고 다시 이 텀이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타임 스케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 나온 교재 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 심화 강의가 새로 나온 교재 가지고 강의하는 거지만 완성도가 제일 떨어져요. 처음 제가 출간한 새로 개정된 책까지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신 거야. 완성도가 제일 높은 강의죠. 제가 이것도 했고 뭐도 있습니까? 이것도 했거든요. 이게 볼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워크북 여기 지금 동차 연습서를 제가 다운받은 게 이게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5번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책 가지고 이 강의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4번 강의했고 이게 지금 5번째 파일이거든요. 원래 3번째 파일이어야 되는 건데 왜 5번째 파일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세무사 연습서랑 좀 제목이 꼬인 것 같아. 5번째 강의고요. 워크북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워크 몇 번째 강의예요? 나 강의하다 죽을 것 같아요. 12번째 강의. 이게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제가 2년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2년치가 지금 누적됐고 이 똑같은 워크북 가지고 내가 11번을 강의했고 지금 몇 번째 강의예요? 12번째 강의. 나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재무회계 강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는 하면서 실력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각 강의에 제가 강의 목적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계사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2차 시험까지 합격을 위해서 올라가야 될 목표치를 그냥 딱 100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간다. 0%, 100%. 물론 점수는 150점 만점이지만 그냥 100%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심화반 강의에서는 연습서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만 여기는 기본 강의만 수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습서 강의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객관식 넘어가기 전에 주관식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맛배기만 보여드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진행을 어디서 멈춰버리냐면 0에서부터 70%에 멈춰요. 30%는 그냥 나중에 하자. 그리고 이 30%는 강의할 수도 있지만 강의 안 하는 이유가 100%까지 올라오긴 너무 어렵거든요. 7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어차피 학생들이 뭐 들을 거야? 객관식 문제를 풀 거거든.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쌓인 지식을 가지고 이 나머지 30%는 혼자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발차 같은 걸로 수강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30% 올리기 위해서 그냥 심화반 강의에서 다 강의하는 것보다는 객관식 공부하고 넘어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70에 멈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예 강의는 합격을 위한 완성도가 만약에 100점을 받기 위해서 100%를 점수 획득하기 위해서 완성도가 100%라면 이건 100%까지 하는 게 아니라 130%까지 올라가요. 130%까지. 정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지엽적이다라고 부르는 2차 유예생 전형 문제들. 제 책에 이유라고 표시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130%까지 올라가서 제 연습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차 강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유예반 강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한 40% 정도 출발해가지고 130까지 올린다. 그럼 강의 회차를 나도 한 40강 혹은 35강 이렇게 끝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연간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유예생들의 특징이 뭐야? 유예생 특징이 2차 시험 보고 나서 분명히 떨어질 걸 알면서도 말이 좀 심하게 했나요? 2차 시험 보고 나가지고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 나오면서 야 붙을 수 있겠다. 떨어지겠다. 하지만 이게 보통 놀잖아요. 한 합격자 발표 때까지 2달 동안 놀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유지가 돼 0으로 내려와요. 0으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50 혹은 40 출발하면 이게 완성도가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요거는 유의생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0% 시작해요. 0%부터 재무회계. 여긴 진짜 내가 뭐부터 하냐면 회계원리 강의부터 해요. 회계원리.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래가 발생했다. 분계해서 분계장 만들고 그 다음에 분계장의 내용을 계정변환장에 전기를 하고 계정변환장 전기된 걸 수정정시산표로 옮기고 수정정시산표에서 수정분계해서 수정시산표를 만들어주고 그 수정시산표 가지고 결산마감무게를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는 회계원리 강의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한 130%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강의하고 가장 자세하게 강의하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강의가 무겁거든요. 무겁고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건 어려운 문제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업 듣고 한참 지나게 되면 이게 여기 있는 문제인지 이게 여기 있는 문제인지 헷갈리게 되거든. 워낙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차반 강의는 아예 이 뒷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 그걸 제가 필수 문제 리스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책에 이유 표시된 문제가 있는데 이거죠? 교재에 이유 표시가 된 문제가 있는데 이유 표시된 문제를 2차 유예생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푸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못 붙어요. 그래서 이유 표시돼 있지만 동차생들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 여기 이유 표시 안 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 저도 강의하지 않아요. 유예반에서만 강의한 내용이고요. 요건 제가 동차반 강의 시간에 다 풀어드릴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필기노트를, 그러니까 필기노트가 아니라 주요 문제 리스트를 딱 해서 올려놨더니 제 카페에 그저께인가 질문글이 올라왔어. 어떤 질문글이 올라왔냐면 동차형 필수 문제 리스트 좀 올려달라고. 동차형 필수 문제 리스트. 내가 올렸잖아. 올렸는데 이 친구는 이유 문제 이건 풀 거잖아. 그럼 이유 표시 안 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표시 안 된 문제들 중에 동차형 필수 문제 다 필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 안 된 문제들 있거든요. 여기 표시 안 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다 풀 거고 이유 문제 중에 여기 표시된 게 필수 문제 아니면 2차 전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론형 문제. 이론형 문제는 제 교재 중간중간에 챕터 끝날 때마다 말 문제 대비로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문제가 1차 시험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나 올해 1차 시험 말 문제가 좀 어렵게 좀 많이 나왔는데 2차 시험 문제는 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작년 시험에서는 2차 작년 시험에서는 말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조금 어렵게 나왔어. 그리고 그 전년도 시험에서는 아예 말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일단 말 문제를 내면 채점하기 어려워요. 출제자가. 그런데 또 말 문제를 안 내면 점수 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 문제를 좀 내줘야 그 말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좀 점수를 베이스업 할 수도 있고 말을 보면서 이게 애매하게 맞는 것들이 있거든.
애매하게 맞는 것들 중 애매하게 맞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점수를 잘 내는 좀 쉬운 문제였다. 그럼 애매하게 맞는 건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맞는데 다른 계산형 문제다 사람들이 많이 못 봤으면 애매하게 맞는 것들도 그냥 풀 점수를 다 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말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럼 좀 점수를 조정한 용도로 이용이 되었는데 그 회계사 1차 시험 말 문제는 기준서 문제가 그냥 카피해서 내잖아요. 근데 회계사 2차 시험은 기준서 문장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론형 문제 중에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만 필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또 이론형 문제라고 해서 이 번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막 따라 쓰시면서 똑같이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오는 말 문제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여기는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한번 계속 문제 풀면서 챕터별로 읽어보시고요. 익숙해지시기만 하시면 돼.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관련된 말 문제 다 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리고 저걸로 준비되지 않은 말 문제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시험도 그렇죠. 1차 시험 직전에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말 문제 대비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 일단 기출문제, 말문제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제 객관식 책에는 말문제 많이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법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 물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딱 읽어봐가지고 뭔가 느낌 올바른 느낌이다 혹은 틀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걸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야. 물론 그 느낌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저 공부 범위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회계사 2차 시험 말 문제도 공부 범위를 무조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둔 거 있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동차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130%까지 올라가지 않고 100%까지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딱 110%까지만 올릴 거예요. 이 110%가 바로 뭐냐면 2차 유의생이다라고 제가 적힌 문제 중에 요 나머지 20%는 빼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풀 겁니다. 여기까지만 푸셔도 2차 시험 충분히 맞출 수가 합격하실 수가 있어. 잘 아시겠지만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 확실하게 풀어도 기본 점수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한 110%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이 목표 점수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차 시험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시고 2차로 넘어간다면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되죠? 2개가 돼.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5유예. 내년에 이제 무슨 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유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차 준비로 2차 시험 준비한다면 올해 재무회계는 꼭 넘기셔야 돼. 감사를 버리더라도 감사를 버리더라도 회계는 꼭 넘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과목 공부하다가 몇 과목 공부하면 2과목 공부하면 이게 점점 무서워지거든요. 무서워져. 그래서 내년에 2차 시험에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가 분할되잖아요. 분할되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어렵게 낼 거다라는 그게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재무회계 이게 단지 100점, 50점에서 2과목 뜨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중급 회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고급 회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있고요. 또 중급 회계를 잘하지만 중급 회계 점수가 좀 안 나왔고 고급 회계 내가 잘 못하지만 고급 회계 점수가 또 잘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게 상호 보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가 좀 떨어지더라도 중급 회계가 좀 견인할 수 있고 또 고급 회계 점수가 조금 중급 회계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고급 회계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완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를 꼭 넘기셔서 그 다음에 2과목 공부하는 그 불상사를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10% 정도 올라가는 부분도 충분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잘 들으신 따라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아마 출력물 여러분 나와드렸죠? 요거 보고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보고 예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예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만 보고 와요. 문제의 내용. 워크북이 어차피 제가 쭉 설명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워크북은 읽어보실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도별로 나가는 문제들 같은 게 있으면 해당 챕터의 문제들은 풀어보지 마시고 그 문제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 시간에 문제 풀 때는 문제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한번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그럼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재무회계는 무엇이냐. 여기 좀 보도록 하시죠. 요거부터 먼저 재무회계 정의 좀 말씀드리고요. 자산이란 무엇인가, 부채란 무엇인가, 자본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용하는 용어를 좀 맞춰놓고 그리고 바로 4장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장, 2장, 3장 1장이 개념책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이 이익 측정이고 3장이 재무제표 표시거든요. 요건 1차 시험 문제에서 말 문제 전용으로 나오는 거고 2차 시험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서 강의할 때 제가 1장, 2장, 3장은 강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재무회계란 무엇인가? 요것 좀 제가 칠판에 필기하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재무회계가 뭐죠? 재무회계의 정의. 재무회계는 검증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검증하는 건 2차 시험에 회계감사에서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회계기준은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야. 감사기준은 검증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럼 재무회계의 정의라는 게 뭔가요? 재무회계의 정의는 기업에서 발생한, 물론 여기 그냥 재무회계가 아니라 무슨 재무회계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업재무회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개인회계도 아니고 정부회계도 아니죠. 영리회계인 기업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고, 그럼 기업재무회계는 기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무 정보를 일단 생산을 하죠. 재무정보의 생산 책임자는 누구예요? 경영자의 책임하에 재무정보가 생산이 되죠. 생산된 재무정보는 재무정보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재무정보를 수요하는 수요자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재무정보를 수요하는 그 수요자, 그 중에 이제 바로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외부정보 이용자인 주주와 채권자가 되는 거죠. 현재 및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의 의사결정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정의죠. 자,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뭘 제공한 건가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 거죠. 그럼 당연히 경영자는 주주와 채권자한테 뭘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경영자가 주주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걸 무슨 보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보고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을 재무보고라고 하는 이유가 주주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자금을 제공해 준 걸 파이낸싱, 재무활동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재무활동은 당사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파이낸셜 리포트, 재무보고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재무보고에 바로 무슨 수단이 있어요? 핵심적 수단이 있죠.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제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 다양한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재무제표가 아니라 무슨 목적? 일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재무제표란 걸 통해서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이 일반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반 목적이란 말이 이 말이죠. 범용.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라는 거죠. 누구나가 누구예요? 주주도 사용할 수 있고 채권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일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일반 목적이란 게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다른 점이죠.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의 보고지만 관리회계는 일반 목적의 스페시픽이에요. 특수 목적이죠. 제한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무회계도 제한적 목적이죠. 세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 목적인 거고, 이 일반 목적이라는 게 바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다라는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주주와 채권자는 보통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경영자들은 수정해가지고 관리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또 국가는 세무조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정해가지고 특수목적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같은 것들 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하겠죠.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재무보고 핵심적 수단을 작성하는 게 되는 거고, 결국엔 재무회계는 뭐다라고 할 수 있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바로 그냥 재무회계예요. 이걸 검증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건 회계감사인 거고. 자,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자 맘대로 만들어지는 거에 사전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갭은 무슨 갭입니까? K갭. 요즘 막 K 붙이는 게 다 유행이죠. K-팝, 뭐 K-드라마. 다 K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K갭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투트랙이죠. 상장 기업용 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상장 기업용 갭이 있죠. 상장 기업용 갭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 IFRS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비상장 기업 회계 기준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용어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건 그냥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회계 기준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상장 기업은 강제로 적용하는 거고, 비상장 기업은 강제 적용이에요. 선택시에요.
선택 시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위상은 상장기업은 강제 적용, 비상장기업은 선택 적용하는 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위상입니다. 뭐 이거는 1차 시험 문제에서 말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뭐 가지고 나와? IFRS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회계사 되셔가지고 회계부만 가서 재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IFRS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IFRS에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그 IFRS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회계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인데 비상장 기업이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선택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상장 기업이랄지 비상장 기업이지만 IFRS 선택을 채택을 했다면 국제회계기준 들어가가지고 이 국제회계기준의 내용 기준서와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해석서 그리고 이 기준서와 해석서를 만드는 지침서가 뭐예요? 바로 개념체계죠. 개념체계와 기준서를 이용해서 물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개념체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기준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기준서를 먼저 보게 되는 거고 기준서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지침으로서 뭘 보는 겁니까? 개념체계를 봐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1101호가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 밑에 있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딨지 1001호? 양식이 나오죠. 재무제 포맷. 몇 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국제회계 기준서 1번 기준서예요. 1001호.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 뭐에 근거한 바이 IFRS에 의해서 작성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죠.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 나오는 겁니다. 몇 페이지로 만들어진 기준서죠? 이 재무제 표시가 이거 사이즈 크지 않아. 214페이지 정도 기준서에서 어떤 양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시점에 대한 상황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시점한 게 기간 몇 개예요? 기간이 3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서술형 정보가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메인 재무제표가 뭐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재무보고 중에 특정한 시점, X1년도 말 혹은 X2년도 말 그 특정한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잔액, 그 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잔액,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뭐의 잔액? 자본의 잔액.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12월 30일 특정 보고기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적 강점과 재무적 약점 이걸 보여준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기본적으로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는 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 기간이 사람들마다 짧은 사람들은 1년, 뭐 긴 사람들은 2년 정도 학습을 하셨겠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자산이 뭐냐? 그러면은 있는 거. 부채가 뭐냐? 줄 거. 자본이 뭐냐? 내 거. 그러면 안 되죠. 회계를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하셨으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산의 정의가 뭔지, 부채의 정의가 뭔지, 자본의 정의가 뭔지는 외워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죠.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봐가지고 이미 외워져 있어야죠. 자산의 정의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실 필요 없어요. 요건 제가 12페이지에 개념체계에 나오는 자산의 정의들이 있거든요. 예, 12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의 정의를 개념체계에서 지침으로써 서술하고 있어. 자산의 정의,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 그 다음에 뭐? 자본의 정의를 외우셔야 돼. 왜냐면 약수령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주식이 왜 자산이 아니냐. 뭐 자산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만약에 약수령 문제에서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본의 차감으로 보는 이유를 약수하시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다들 그렇게 한다. 공시된 재무제표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야 돼? 자산의 정의부터 얘기해야 돼요. 자산의 정의를 약수를 하고 그 자산의 정의에 자기 주식은 정의되지 않는다. 뭐 자산의 정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잖아. 하지만 자기 주식은 그 어떠한 권리도 안 가지고 있죠. 배당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의결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다. 구입은 했지만 기업의 보인 자산이 자산이 아니다. 또 이런 거. 세무상 결손금이 있죠. 세무상 결손금은 세법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거잖아. 하지만 회계적으로 볼 때 세무상 결손금은 자산이죠. 세무상 결손금이 자산의 이유를 약술하시오. 그럼 거기다가 아니 마이너스가 갔는데 왜 자산이냐? 왜 좋은 거냐? 그러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뭐 한 거야? 좋은 거라고. 이걸 무슨 공제할 수도 있고 소급 공제할 수도 있고 이걸 무슨 공제할 수도 있죠? 2월 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상 결손금 회계적으로 볼 때 무슨 자산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이 초과적립돼 있을 때 그러면 순학정급 부채가 아니라 순학정급의 자산이거든요. 그게 자산 이유를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특정 항목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정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약술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것부터 적으실 수 있으셔야 돼.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징검다 이러면 알고 계시면 돼. 현재, 미래. 딱 이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산의 정의를 스스로 약술할 수 있죠. 과거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자산 현재 뭐 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뭘 통제하는 거예요? 권리를 통제하는 거야. 그 권리가 뭐죠? 이 뒤에가 길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 어이 너무 길어. 잠재력을 지닌 뭐 권리.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경제적 자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무관리 공부하면 자산 얘기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 경제적 자원.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은 그에 대한 청구권. 그게 이제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정의가 되는 거고 재무에게는 원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이게 자산이에요. 요거 하나만 외우고 계시면 부채의 정의는 자동으로 외워지죠. 부채도 3단계죠. 과거 나오고 뭐 나와요? 현재 나오고 뭐가 나와? 미래가 나오죠.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하는 거에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죠. 뭘 부담하는 거죠? 마지막에 의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무가 바로 뭐예요? 요거 똑같이 적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전 의무. 근데 이게 똑같이 적어도 너무 기니까 보통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위에 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대한 뭐 의무. 요게 부채의 정의죠.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 외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전에 대한 의무. 그걸 뭐하고 있다? 부담하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고기간 말에 부채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자본의 정의는 뭐예요? 자본의 정의는 간단하죠. 회계적 자본의 정의는 통제하고 있는 권리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차감한 무슨 금액? 잔여 금액으로 정의돼 버리죠. 주주의 청구권은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하는 잔여 금액으로 정의되죠. 그럼 그 잔여 금액이 두 가지 거래로 쪼갤 수는 있죠. 그 잔여 금액이 무슨 거래에서 발생했냐? 캐피탈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걸 무슨 거래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거래 자본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항목은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주정 그런 것들이 자본거래 자본이 되는 거고 또 무슨 거래 자본이 있죠? 인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거래라고 부르죠. 인컴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익과 비용 누적된 이익력 이게 인컴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권리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차감한 잔액, 자본, 자산과 부채 자본의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하지만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시점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뭐도 중요한 겁니까? 흐름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흐름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죠. 그걸 흐름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동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산서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그 흐름표 이 중에 자산 변동표, 부채 변동표, 자본 변동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있지만 국제회계의 기준 뭐만 의무 작성이에요? 자본의 변동. 예, 주주가 가장 많은 위험을 부담하잖아. 누구랑 비교해서 볼 때 주주와 채권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죠? 주주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니까 경영자도 누가 뽑는 거예요? 주주가 뽑는 거죠.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한 재무제표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 번째 재무제표. 무슨 표? 자본
변동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거래 변동과 자본거래 자본 변동과 손익거래 자본의 변동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거래 자본? 캐피탈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과 그 다음 무슨 거래? 인컴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으로 구분해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 변동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에는 뭐가 나와요? 출자금이 얼마냐? 배당금이 얼마냐? 즉 유상증자거래, 그 다음에 증자거래, 감자거래, 자사조거래, 그 다음에 현금 배당거래, 배당거래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뭐까지 나오는 거죠?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까지 보여주는 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본 변동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경영자 성과평가의 지표는 자본의 변동이에요? 손익의 변동이에요? 손익의 변동이니까 이 손익의 변동만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재무제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 자본 변동표에는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제가 강의 시간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많이 보여드리죠. 삼성전자의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 중에 자본을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기초자본 193조, 기말자본 209조. 그럼 이 자본의 변동이라는 게 이 위에 있는 것들의 변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의 변동 가지고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여기 보시면 자본 변동표가 있죠. 기초자본 얼마? 193조에서 기말자본 얼마? 209조까지의 변동.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본거래가 뭐가 있어? 1년 동안 자본거래가 딱 하나밖에 없죠. 배당거래. 삼성전자는 증자도 없고 감자도 없고 자사주 거래도 없고 무슨 거래밖에 없는 겁니까? 배당거래. 이게 바로 자본거래. 그 다음 이 위에가 무슨 거래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NI 손익이 그거 있죠? 기타 포괄손익이잖아. 성과평가는 전체 자본의 변동이 아니라 손익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자본 변동표에는 손익이 약식으로 나와.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기타 포괄손익이 얼마다? 하지만 정부 이용자는 궁금해하겠죠.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자본의 변동 중에 손익거래 자본의 변동만을 끄집어내가지고 별도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다라고 부르는 거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괄이라는 말을 못 치는 거예요. 포괄이라는 말을 자본의 변동, 이 자본의 변동 어떻게 정의내려? 손익거래를. 자본의 변동에서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변동을 다 뭐라고 불러요? 손익이다라고 부르니까 손익은 잔여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고 아니면 다 손익거래다.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는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포괄 손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포괄 손익을 뭐랑 뭐로 세분화시켜 주는 거예요? NI 손익으로 인한 포괄 손익의 변동과 그 다음에 무슨 손익? 풀마. OCI 손익으로 인한 포괄 손익의 변동으로 세부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성과평가의 지표는 바로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이 위에서 손익계산서란 이름으로 당기순이익의 구성 내역들을 보여주죠. 당기순이익 25조의 구성 내역. 매출 211조부터 당기순이익 25조까지. 하지만 여기는 뭐가 안 나와요? 기타 포괄이 안 나오니까 밑에 다시 포괄손익계산서란 이름으로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해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총 포괄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그거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NI 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국제회계 기준은 기타 포괄손익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면 다 무슨 거래를 보는 겁니까? 당기순이익 거래를 보는 건데 국제회계 기준은 제서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적어드리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기본 기타 포괄손익이 7개가 있어요. 재부재지, 체파. 기본 기타 포괄손익 7개. 그럼 그 기본 기타 포괄손익은 어떻게 구분해 주는 겁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 OCI 손익이 있고 당기손익으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하면서 이게 다 얘기해. 그리고 필기노트 확인하다 보면 이거 다 나중에 나와요. 재분류 조정하는 OCI 손익이 있죠. 뭐로? NI로 넘어가는 OCI 손익이 있고 NI로 넘어가지 않는 OCI 손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NI로 넘어가지 않는 OCI 손익 이게 바로 뭐예요? 재부, 재지. 예, 제 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중급회계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고 재무회계 연습부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재부재지가 뭐냐? 도대체 재부재지가 뭐냐? 도대체 체파가 뭐냐? 강의 시간에 제가 쓴 앞글자 재부재지 이게 뭐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죠. 재평가 잉여. 여러분들이 몇 장 공부하는 거냐면 제 책 기준으로 7장에서 워크북 기준으로 7장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요게 뭐죠? 요게 10장에서 공부하시는 당금신기함.
당기손익 금융부채, 당기손익 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 중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어디를 인식하죠? 기타 포괄손익에. 처음 들어봐요? 당금, 신기함.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애들한테 앞사람한테 당금 먹어? 안 먹어? 신기한데? 당금 신기함. 당기손익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부채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해당 챕터에서 요 제가 뭐죠? 세 번째 제가 11장 송부하는 퇴직급여 제도 중에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손익, 5차 손익. 그게 바로 이 재측정 손익이고요. 요 지가 뭐죠? 13장에 송부하는 FVOCI 지분상품. 당기손익 재벌로 조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채가 뭐죠? 13장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바로 FVOCI 채무상품 공정가치 변동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벌로 조정하는 거고 해가 뭐죠? 고급회계. 워크북 기준으로는 고급회계가 23, 24, 25거든요. 요게 23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표시통화 환산손익. 그 다음에 요 파가 뭐죠? 23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현금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손익, 기본 기타 포괄손익이 7개.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게 어떻게 아까 딴 거냐면 챕터별로, 공부한 순서별로. 재부재지, 채파. 공교롭게도 제가 강의하는 순서가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것부터 재분류 조정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나와. 이게 기본 기타 포괄손익 몇 개고요? 7개고 여기다 곱하기 뭐 한다? 지분율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지분법 OCI 손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B사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럼 B사 지분은 30% 가지고는 A사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은 뭐 하는 거예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는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이 채파에서 발생했고 여기다 지분율을 곱하면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분법 OCI 손익이 A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이야. 기타 포괄손익은 그래서 재부재지 때문에 발생한 기타 포괄손익은 나중에 이익잉여으로 직접 넘어가는 거고 채파 때문에 발생한 기타 포괄손익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지분법의 이익을 할지 혹은 매각이익 쪽으로 넘어가서 당기손익에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파생되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기본 기타 포괄손익은 재부재지 채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적어드린 크게 본다면 몇 개? 요게 몇 장 송부하는 거예요? 워크북 기준으로 14장 송부하는 거예요. 이 8개의 기타 포괄손익 거를 제한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당기손익이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저 8개 중에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있네. 2개 있네. 후속적으로 당기순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이 뭐가 있습니까? FVOCI 지분상품. 재분류 정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분상품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죠? 퇴직금. 확정급여제도 대측정 요소도 모르고 하는 거고 재분류 조정 않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가 없는 겁니까? 당기순으로 재분류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기 채파 저기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7개의 기타 포괄손익 혹은 8개의 기타 포괄손익이 있으면 그중에 몇 개를 이렇게 포괄손익 계산서에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거와 재분류 조정하는 걸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이죠. 다이진 않아 모든 기업들이. 자, 그럼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린 겁니까? 포괄손익 계산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무제표가 뭐예요? 네 번째 재무제표가 바로 요거죠.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경영자 성과평가를 위한 손익의 변동을 무슨 주의로 만들어요? 바이 발생주의로 만들죠. 발생주의. 하지만 성과평가 지표는 발생주의 시점 무슨 주의도 있어요? 현금주의도 있죠. 요즘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회계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들었나 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돈이 나갔는데 왜 비용이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현금이 돈이 나갔는데 왜 비용이 아니냐? 알라고 하지 마 라고 했어요. 돈이 나갔는데 비용이 아니다. 우린 당연하잖아요.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구입하였다.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고 감가상각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럼 애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또 뭘 물어봐? 아빠 그럼 감가상각은 뭐야? 그냥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발생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과평가 지표가 현금으로만 무관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방향성은 정비례죠. 아무래도 이익이 발생하면 뭐가 돌아? 현금이 들어오고 또 손실이 발생하면 현금이 나가지만 방향성이 정비례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푼데 내가 잠깐 왜 헷갈렸냐면 포괄손익계산서가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에 의해 만들어진 금액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잠깐 까먹어가지고 말이 좀 꼬였는데 요거 캐피탈 거래 아까 지우려고 하다가 내가 잠깐 멈춘 거 봤어요? 예, 이게 뭐였습니까? 자본이라는 게
캐피탈 거래 자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인컴 거래 자본이 있죠. 그럼 얘들이 뭐 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변동할 거 아니야. 캐피탈 거래 자본 변동 사유, 자본 변동표에 반영된 뭐가 있는 겁니까? 출자 거래, 무슨 거래? 배당 거래. 요게 캐피탈 거래 자본의 뭐? 변동. 물론 이제 증자 거래도 있고 감자 거래도 있고 자사주 거래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라면 캐피탈 거래에서 플러스 효과, 캐피탈 거래에서 무슨 효과? 마이너스 효과. 출자 등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배당 등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성과평가랑 무관한 거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수익이란 개념이 있고 뭐가 있는 겁니까? 비용이란 개념이 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 수익은 포괄수익이에요. 이 비용은 포괄비용이고. 그럼 수익의 정의가 뭐고 비용의 정의가 뭐죠?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두 가지 용어 정의.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죠. 재무 성과와 관련된 구성요소. 뭐 잘 아시겠지만 개념체계에서는 포괄순익이라는 말을 안 쓰죠. 개념체계에서는 포괄순익 계산서를 뭐라고 불러요? 재무성과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포괄순익, 재무성과의 구성요소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수익의 정의. 자본이 뭐 했다? 증가했다. 뭐를 제외한 거? 출자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뭐라고 부르죠? 수익. 비용의 정의가 뭐죠? 자본이 뭐 했다? 감소했다. 하지만 배당 등을 지급한 걸 제외한 나머지 자본의 감소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비용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특정 항목이 수익이다,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유를 약수를 하시오. 그럼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배당금은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이유를 약수를 하시오. 이런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라. 주주와의 거래다라는 얘기가. 그럼 요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뭐? 그게 발생수를 만들어준 게 바로 포괄순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이어간다면 포괄순익계산서는 무슨 주의를 만들다 보니까 발생주를 만들다 보니까 현금 흐름과 무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무슨 정보를 또 제공하는 거예요? 현금주의 정보를 발생주의 정보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간에 나가는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작성이 돼요? 자, 현금 흐름표는 뭐? 순,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어떻게 카테고리 하나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 물론 세분화시키면 영업창출 캐시플로우와 기타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무슨 활동? 투자활동으로는 캐시플로우. 그 다음 마지막 무슨 활동? 재무활동으로는 캐시플로우를 세분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현금흐름표. 순현금으로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현금흐름표는 이론적으로는 무슨 양식으로 만들어줘야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까? 요렇게 간접법으로 작성을 해야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물론 국제회계의 기준은 현금흐름표를 직접 작성하는 권장하는 거지만 현금흐름표의 존재 이유는 당기순이익과 현금과의 차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간접법. 맨 위에 뭐 보여주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25조인데 삼성전자의 1년 동안 현금흐름은 얼마라는 거예요? 27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보 이용자 궁금하지 않을까? 분명히 순익계산서 얼마 이익을 보고했는데 25조의 이익을 보고했는데 왜 남아있는 현금 변동額은 얼마밖에 없냐? 27억밖에 없냐? 여러분들은 관심 없죠? 난 되게 관심 있어. 나는 8층에서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 제 수업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83,000원 전 들어갔거든요. 난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그럼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 돈 다 어디 갔냐? 그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간접법 현금흐름표예요. 25조의 순이익을 벌어들였고 영업활동에선 플러스 44조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에서 돈 더 벌었잖아요. 그럼 영업활동에서 번 돈 가지고 뭐 했고? 투자도 했고 또 뭐도 했죠? 재무활동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배당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이 움직인 건 얼마밖에 안 된다? 20억밖에 안 돼. 27억밖에 안 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슨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같이 봐야 정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정보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데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서술형 정보로서 뭘 공시하는 겁니까? 주석으로 공시하죠. 재무회계에서는 주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석은 오히려 회계감사에서 중요하죠. 이걸 주석에서 어떤 걸 또 보여줘야 되는 거지. 주석은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인식된 정보에 대한 보충 설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죠. 여기 현금흐름표 주석 몇 번이라고 돼 있어? 27번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식된 정보 주석 27번에 요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도 다양한 뭐가 달려 있습니까? 주석에 달려 있죠? 손익계산서 인식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보충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도 뭐가 달려 있습니까? 다양한 주석들이 달려 있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런 주석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식된 정보에 대한 보충 설명 뿐만이 아니라 미인식된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설명하는 게 있죠. 재무회계에서는 요게 챕터별로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건드리죠. 예, 재무회계 처음 나오는 요 보충, 미니스택 정보에 대한 추가 설명이 바로 우발부채. 우발부채. 인식은 하죠. 인식 안에. 인식하면 무슨 부채예요? 충당부채가 되는 거고, 인식하지 않은 우발부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추가 설명하는 거, 요게 주석이죠. 주석.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게 바로 주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석은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어려워. 우발부채 말 문제를 제외하고는. 재무회계에서는 주석보다는 이 나머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다시 제가 처음 설명 들었던 걸로 넘어와 가지고 재무회계는 검증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작성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재무제표들의 작성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회계사 시험에서 재무회계 문제는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 학교 회계원리 중간고사처럼 여러 개의 거래를 주고 다 해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개의 거래를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라. 예를 들어서 문제 한 개로 돼버리고 챕터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차입원가 자본화,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무사채,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1년 동안 이거 다 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300여 개 거래를 주고 12월 31일 재무상태 작성해봐라. 포괄순이익 계산 작성. 이게 원래 재무회계 시험 문제 메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채점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회계사 기출 문제,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회계사 시험 문제 어떻게 발전해 놓은 겁니까? 이펙트만 구하는 거야. 특정 거를 딱 집어가지고 뭐 물어보는 겁니까? 그거로 인한 기말 자산 얼마 남아있냐? 그거로 인해서 기말부채 얼마 남아있냐? 그거로 인해서 자본이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냐? 즉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보고기간 말에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재무상태표 작성할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잔뜩 주고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해당 연도 엔화의 손익이 얼마냐? OCI 손익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면 시험 문제 뭐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 작성할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 또 뭐 물어보는 거예요? 12장 제일 잘 나오는 자본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특정 거래를 주고 자본의 변동금액이 얼마냐 손익의 변동금액이 얼마냐 즉 자본의 변동금액을 물어본다라면 자본 변동표 작성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쪽에서는 특정한 거래를 주고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냐 투자활동 현금이 얼마냐 재무활동 현금이 얼마냐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까? 거래별로 물어보는 거라고. 원래는 거래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래 다 주고 재무제표 작성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채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팩트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잘 작성해? 이펙트만 잘 작성해? 이펙트만 잘 작성하니까 실무가 가지고 뭘 못 봐? 재무제표를 못 봐. 재무제표. 회계원리에서 분계하는 법 공부하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다른 공부하면서 분계법 다 까먹어서 재무제표 작성은 일련의 과정을 다 까먹게 돼. 이펙트만 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을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합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펙트 작성하는 거 그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전체 재무제표 작성하는 법을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몇 개씩이에요? 2개씩. 이것도 몇 개죠? 2개씩. 자본문도 몇 개? 2개. 현금 몇 개? 2개. 주석도 몇 개예요? 2개. 하지만 재무상태표가 한 개 더 붙을 수가 있죠. 언제? 회계정책 변경을 했다든지 오류 수정 같은 거 들어가서 전기 재무제표를 고치는 경우는 재무상태표 몇 개가 비교 공시가 되는 겁니까? 3개가 비교 공시될 수 있다. 그게 다 1차 시험 문제, 말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럼 재무제표 작성을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그럼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워크북 1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챕터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개념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 듣는 건 바로 2장과 3장. 요거는 수업 안 해요. 2장에서 뭐 나오나요? 잠깐 보기만 할까요? 이것도 종종 올라온 질문. 왜 연습서 강의 듣는데 1장, 2장, 3장 왜 강의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2차용 강의니까 내가 강의 안 한다. 나는 재시생이다. 미안해. 요거는 1차 전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객관식 공부할 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 보기만 할게요. 자본유지 개념, 이게 1차 전형이죠. 명목재무자본유지,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 실물자본유지 이런 게 있고 또 거래접근법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보여줄 때는 무슨 손익? 포괄손익 전체를 손익계산서 보여주는 게 국제회계기준의 규정. 기타 포괄손익 포함해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기타 포괄손익을 안 보여주거든요. 국제회계기준의 손익의 범위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포괄이익이다.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기타 포괄손익. 여기 아까 제가 칠판에 적어둔 거 있죠? 재부재지, 체파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게 1차 전형 말 문제죠. 공정가치. 측정 기준이 4가지가 있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떤 금액을 분기할 것인가라는 게 개념체계 지침으로서 네 가지가 있죠. 역사적 원가로 분기할 수도 있고, 현행 원가로 분기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로 분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행가치로 분기할 수도 있죠. 그중에 국제회계기준이 가장 선호하는 측정 기준이 뭐예요? 공정가치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국제회계기준이 공정가치를 선호하다 보니까 각종 뭐 재평가 모형이랄지, 공정가치 모형이랄지, 금융자산 되도록이면 다 공정가치 평가해라. 공정가치가 유입가치, 유출가치예요? 유출가치죠? 아, 미안해요. 유출가치야. 자산을 내가 구입하자마자 내보낸다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시장에서. 자산은 그렇고 부채는 내가 갖고 있을 때 부채를 뭐 하는 거? 내보냈을 때. 즉 자산이라면 매각가치가 공정가치고 부채라면 무슨 가치? 상환가치.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챕터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유출가치인 공정가치의 정의를 설명을 하죠.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출가치, 공정가치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유출가치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게 이거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은 다른 용어다. 거래가격은 무슨 가치예요? 유입가치거든요. 자산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되냐. 또 부채를 차입, 유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게 바로 거래가격은 유입가치.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어? 얼마 주고 사왔냐? 그게 바로 거래가격. 얼마짜리 사왔냐? 그게 바로 뭐? 공정가치.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거래가격 개념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2장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리뷰만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일반 목적 전체 재무제표. 원래 2개씩 작성하는 건데 재무상태 편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연관관계, 지금 제가 7편에 적어드린 거. 재무상태 편개에서 흐름표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흐름표, 자본명령표, 포괄순이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흐름표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1차 전형이죠.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8가지 일반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안 읽을 거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뭐 어떻게 배열할 건지, 부채 유동성 분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3개가 나오죠?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당기순이익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반드시 구분 공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 5개구나 참. 기타 포괄이익은 기타 포괄이 아니라 비용은 성격별로 보여줄 수도 있고 기능별로 보여줄 수 있다. 당기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상 3가지. 그 다음에 기타 포괄순이익 작성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기타 포괄순이익은 재분류 되지 않는 것과 재분류된 것으로 반드시 구분 표시해라. 그리고 기타 포괄순이익에 대한 세금 효과는 선택 가능하다. 총액으로 분기할 수도 있고 이건 법인세액에 송부하는 겁니다. 단일 금액으로 순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 3장의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들이에요. 그럼 본격적인 우리 2차 공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4장부터 하는 거죠. 챕터 제목이 뭐예요? 수익인식.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챕터에 되게 중요한 챕터예요. 되게 중요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겠는 챕터. 그게 바로 수익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이니까요. 지금 쉬겠습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쉬었다고 와서 여기서부터 수업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